It's my life. 안녕하세요. 신창한 교수의 K-in-your Life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소설가의 작품 세계와 그와 관련된 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소설을 전공하신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배지영 교수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문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최인은 소설의 메타적 글쓰기 연구라는 학위 논문으로 박사를 받았고요. 지금은 특히 증언서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글쓰기로 교육을 하지만 대학 넘어 단박에서 시민들과 인문학을 매개로 소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2년도부터 24년, 12년 동안 경북대학교 학생들한테 교양교육센터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시는 강의 교수 재직 중이신데 소문의 강의의 여왕이라고 또 소문이 있고 또 인문 활동가로서 또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서 상당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이렇게 바쁜 시간 또 쪼개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선정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얘기도 있고 사회적인 약간의 논란도 있고 네. 그와 관련해서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리고 현대 소설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노벨 문학상 그리고 문학에 대한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받게 됐는데 혹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예상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 수상의 의미를 보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강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있었는데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한강 소설을 읽어본 문학 연구자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간 내면에 대한 그 집요한 탐구 그리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한강 작품이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고요. 제가 맨부커상 수상 이전에 유럽에 갔었는데 한국 문학 코너나 그 한국 문학을 모아놓는 그런 문학관 같은 데서 한강의 소설집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지도 있는 작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맨부커상 수상을 통해서 그게 확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한강일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조금 빨라서 좀 놀랐습니다. 노벨상 선정 이전에 언론에서 고은 씨나 황석영 씨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있는데 올해는 거다 이런 예측이 전반적으로 공통된 예측이었는데 예상을 깨고 수상을 했는데 그걸 또 교수님은 예측을 하셨네요. 막연한 예측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맞추셨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볼 때 한강 소설가의 몇 개 중요한 작품들이 있는데 묘한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 채식주의자가 2016년에 맨부커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소설가로 이름을 좀 알리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작품은 한국에서 2007년도에 출간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슈가 됐던 소년이 온다는 2014년 7년 뒤에 또 출간이 됐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2021년도 그러니까 7년 단위로 중요한 어떤 이게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러 그렇게 쓰시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그렇게 7년 단위로 되는데 맨부커상 수상하게 되면서부터 한강 소설가가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유럽에서 비영어권 쪽에서는 이미 상당히 한국 문학의 어떤 선두주자처럼 많이 알려진 소설가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고은이나 황석영 이런 분들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많이 대표되고 있었는데 그와 함께 한강의 작품도 상당히 많이 소개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이나 대산문화진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 많은 한국 작품들을 번역을 해주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은이나 황석영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외국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강 작품이 번역돼서 해외에서 출간돼서 그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K 문학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부터 훨씬 더 유럽에서 많이 이제 번역이 돼서 그들의 우리 한국 소설가들의 작품들이 좀 알려지고 있었고 그런 인지도가 어느 정도 힘이 되었던 게 이번 수상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K 문학도 굉장히 우수하고 중요하지만 K 컨텐츠의 하나로 네. 같이 성장하고 있는 네.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 컨텐츠 문학뿐만 아니라 뭐 팝 전반적인 한국의 문화가 힘이 그만큼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이번에 노벨상 수상까지 같이 가져온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보니까 121년 만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거라고 하던데 네. 이게 좀 더 색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영어권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벨 문학상 우리가 한강을 섣불리 이렇게 점치지 못했던 것은 그간의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이 백인이거나 서구의 원로 작가, 남성 작가들 중심으로 네. 진행되었고 그 노벨 문학상의 주최 측에서도 어떤 기존의 낡은 틀을 좀 깨고자 하는 네. 그런 스스로의 자성 같은 것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틀을 깬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이 한강의 수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강 소설을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가 얘기하기를 문학상을 선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이라는 걸 상당히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백인 남성 위주 인지도 있는 그런 작가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비영어권을 공정하게 문학상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런 것들이 또 수상에 영향을 준 것 같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한강 소설을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탁월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인간이 한없이 잔인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 폭압성 속에서 얼마나 나약한지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게서 어떤 희망과 온기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집요하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그간의 노벨 문학상이 추구해왔던 그 메시지나 어떤 지향을 충분히 가진 소설을 썼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수상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네네, 있는 그렇습니다. 소설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저도 다시 한번 요즘 맨부커상 발표해서 채식주의자 책도 갖고 나왔는데 네네. 이 책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7년 만에 읽어봤는데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 맨부커상이 노벨문학상은 아니지만 문학계 노벨상이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 소설을 읽었었는데 이 소설 채식주의자로부터 아까 말씀했듯이 유명해지면서 인지도를 얻게 됐는데 이 채식주의자가 일반인들이 있기에 사실은 좀 쉽게 익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뭐 소설이 됐든 시가 됐든 그럼 작가가 던지려는 메시지는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채식주의자 소설을 보면은 꿈을 꾸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극단적인 육식을 거부하면서 이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잠깐 읽어볼게요. 하지만 난 무서웠어. 아직 내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 아무도 날 보지 못한 사이 나무 뒤에 웅크려 숨었어. 내 손에 피가 있었어.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 그 헛간에서 나는 떨어진 고기 덩어리를 주워 먹었거든. 내 잇몸과 입천장에 물컹한 날고기를 문질러 붉은 피를 발랐거든. 헛간 바닥 피 웅덩이에 비친 내 눈이 번쩍였어. 그 꿈을 묘사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좀 약간 집요한 어떤 내면에 대한 탐구라고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 이렇게 섬뜩한 묘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해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평론가 따라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제가 외부에서 시민들과 독서 강좌를 하면 정말 한강 소설 너무 읽기가 힘들다. 교수님처럼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해보면 이 채식주의자를 읽고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된다. 라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너무 공감이 안 된다. 공감이 안 되면 사실은 굉장히 읽기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하고 모든 책에는 독자의 지평이 있거든요. 네. 독자의 지평하고 작가의 지평이 맞아떨어지면 그게 무한하게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있는데 작가의 지평과 독자의 지평이 맞지 않으면 독자의 지평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어느 게 우월하다, 못하다, 열등하다,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채식주의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식이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기호잖아요. 취향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러한 채식이라는 기호와 취향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 사회적인 보편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그 여기에 보면 남편이나 아버지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그 자연스럽게 인정되거나 이해되지 않고 거부되거나 폭력적으로 거절될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가, 연약해질 수 있는가를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끝까지 밀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의 시선으로 볼 때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네. 교수님께서 말씀 인간의 그 폭력성과 폭력성의 피해자인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문학이 원래 그렇게 극단적인 걸로 가는 건지. 작가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 한강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한강 작가도 이것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인간의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이 꿈을 매개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꿈이 그 영애라는 인물이 왜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소개하는, 설명하는 하나의 매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꿈을 꾸면서부터 갑자기 네네. 극단적 네네. 채식주의자가 됐는데. 네. 그런데 그것을 펼치고 펼쳐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어렸을 때 그 폭력적인 뭐 가부장제 제도라든지 폭력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에 살았던, 그러나 너무나 무관심, 거기에 우리는 이제 내재되어 있어서 이게 폭력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꾸었던 그 육식의 그 기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스스로 자각하는 단계에서 나도 그런 폭력적인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폭력적인 세계 속에서 이별을 구하고 나는 더 이상 그 폭력적인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채식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강제 규율에 의해서 거부당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실종까지 위협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정말 이상한 여자네 이렇게 시작하고 읽으면 사실은 되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고 그 꿈이 추적하는 바를 조금 따라가 보려고 하면 온전하게 이해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극단의 어떤 고통 속에서, 나약함 속에서 자기의 추구하는 세계와 대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채식주의자를 쓸 때 그 한강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걸 이렇게 극단으로 몰고 가면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It's my